저는 박정희입니다. 60을 훌쩍 넘겨서도 톱과 먹줄을 놓지 않았죠. 평생 남의 집 비둥을 세우며 먹고 살았습니다. 집은 나무가 아니라 땅이 지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말이 제 철학이자 약속이었죠. 아들 박상훈과 며느리 최수정은 전세를 전전하고 있었고 마음 한쪽이 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겨울 저녁 두부전골을 끓여놓고 둘을 불렀죠. 상훈아, 수정아, 이제 내 손에 힘이 덜 남았다. 너희에게 집을 하나 사주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 곧 재개발이 들어올 동네의 낡은 주택이다. 그 집에 들어가 살아라. 그리고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 부모로서의 예를 다해라. 다음 날 저는 등기소로 갔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등기 서류를 따로 챙기고 수십 번 확인했죠. 건물은 아들 이름으로, 땅은 내 이름으로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꺼내 첫 줄을 적었습니다. 조건과 약속을 지키는지 기록한다. 약속은 목수의 목과 같다고 저는 믿었지요. 이사를 한 달쯤 지났을 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최수정은 전단을 쥐고 뛰어들어와 활짝 웃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래요. 둘은 밤마다 보상금으로 무엇을 할지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외제차, 명품. 제 이름은 대화에서 사라졌고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칼을 닦았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있으면 최수정이 일부러 창문을 활짝 열었죠. 아버님 건강에 환기가 좋대요. 웃음의 결이 매서웠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적었습니다. 식사, 차별의 시작, 말투의 변화. 어느 날 상훈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법적으로도 제 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집이지. 단어 하나를 마음에 눌러 찍었습니다. 내 집은 건물일 뿐. 저는 그 밤에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어느 날 친구 둘이 불쑥 들렀습니다. 현장에서 평생을 함께한 박 사장과 최 전무였죠. 제가 과일이라도 깎아오라 하자 최수정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집도 좁고 바쁜데 손님은 무슨 손님이야? 소리가 살을 베더군요.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일찍 돌아갔죠.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손님 앞물에, 약속의 첫 금. 그때부터 식탁은 더욱 선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제 밥상엔 김치와 맑은 국 한 그릇, 둘의 식탁엔 기름진 고기가 올랐죠. 의사 선생님이 짜고 기름진 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밤마다 녹음기는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늙은이가 거슬린다. 돈은 안 풀고 앉아 있어. 보상금만 아니면 벌써 내쫓았을 텐데.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둘이 값비싼 레스토랑을 다녀온 밤이었죠. 남은 고기와 시든 샐러드가 한 봉지에 뒤엉켜 있었고 최수정이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저는 조용히 포크를 들어 한 점씩 씹었습니다. 그때 최수정이 상을 번쩍 들어 음식물통에 통째로 쏟아버렸죠. 제 안에서 뭔가가 딱 하고 부러졌습니다. 상훈아, 내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상훈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고 저는 그 대답을 오로 기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조합장과 비밀리에 만나 토지 소유자임을 밝히고 건설사와 별도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토지 보상가는 상향, 건물 보상은 법적 최저. 건설사 상무는 계산이 빨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보상금 최종 공고 날이 왔습니다. 둘은 아침부터 들떠서 나갔고 저는 마루에 앉아 녹차를 우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수정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우리 보상금이 이거야? 저는 조용히 서류철을 던졌습니다. 토지 등기권. 이제 알겠느냐? 너희는 건물의 주인이었지 땅의 주인은 아니었다. 땅이 집을 지킨다 했지 않느냐? 다음 날부터 최수정은 로펌을 찾아다녔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몰아세웠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민정을 불러 서랍에 수첩과 녹음기를 꺼내 보였죠. 민정은 자료를 정리해 친척방에 순서대로 올렸습니다. 녹취 파일, 수첩의 날짜, 등기 사본.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전화기엔 사과가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화병과 찻잔이 산산이 부서졌죠. 저는 경찰에 차분히 신고했습니다. 재물 손괴 현행범이 있습니다. 최수정은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둘은 서로를 탓하며 무너졌고 며칠 후 짐을 싸서 떠났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자 방 안에 나무 냄새가 돌아오더군요.
집을 비우고 폐기물차를 불렀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이 트럭에 실릴 때 저는 손으로 한 번씩 짚었습니다. 버릴 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며칠 뒤 조합 사무실에서 토지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남해로 가서 제 손으로 제 집을 짓겠습니다. 땅을 보고 나무를 고르고 바람의 길을 확인했습니다. 바다는 습기가 많아 기둥 및 창방을 조금 더 올렸죠. 집 이름을 정했습니다. 소나무와 바다의 정원, 송혜원. 민정이 웃으며 말했죠. 아버지 손으로 처음 올리는 진짜 아버지 집이네요. 그 즈음 민정이 조심스레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훈이가 이혼했고 가진 돈도 없으며 인력시장을 나간대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았다. 다음 날 새벽 바닷바람을 맞으며 현장을 돌았습니다. 먹줄을 튕기니 줄의 푸른 선이 하늘에 그려졌습니다. 언덕 위에 마른 그림자가 서 있었거든요. 멀리서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 상훈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며칠 뒤 민정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오빠가 돈 이야기는 아니고 안부만 물어달래요.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며 비로소 아버지의 손을 알겠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죄를 고백합니다. 새 집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 가장 깊은 칸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한 달에 한두 통씩 편지가 왔습니다. 후회와 다짐, 그리고 제 건강을 묻는 말. 돈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언덕 위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비 오던 날도 서 있었고 찬바람 부는 아침에도 서 있었죠. 겨울이 지나고 지붕이 얹혔습니다. 석가래 위로 별이 보이던 밤에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탓하는 건 쉽다. 하늘은 오래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나는 더 본다. 판단을 늦추는 건 저에게 남은 마지막 공정이었습니다. 입주를 하고 일주일쯤 지나 민정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훈이가 쓰러졌대요. 저는 바로 보건소로 갔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상훈은 말라 있었고 열에 허덕였죠. 눈을 뜨고 저를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을 뻗었고 저는 잡지 않았습니다. 밤새 곁을 지키며 숨결만 세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상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근처를 더럽혀 죄송합니다. 떠나겠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따라오너라. 집으로 데려와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죽을 끓였죠. 그릇을 내밀자 상훈이 울며 먹었습니다. 다 먹고 무릎을 꿇더군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 저는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말들이 목구멍에서 몇 번이나 걸렸죠.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눈물의 진심은 알겠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부자 사이는 여기까지다. 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다. 방을 얻고 기술을 배워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상우는 봉투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바람이 지붕에 마루를 스쳤고 소나무 향이 났죠. 저는 마지막 못 하나를 쥐었습니다. 마음속 남은 흔들림을 고정하는 못. 망치질을 3번 하고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집은 땅이 지키고 사람은 약속이 지킨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앉고 바다를 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얇게 떨리더군요. 떨림은 사라지고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제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부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집에서 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